북한 전략군 대자는 체제의 핵심,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인물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를 책임지는 최고 엘리트 군인으로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숙청의 그림자가 군 내부로 퍼져나가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하의 실종, 동료들의 체포, 그리고 딸의 위중한 건강 상태. 평생 충성했던 체제는 이제 그와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만강을 건너는 극한의 선택, 한순간의 실수가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탈출. 자신의 모든 신념과 지위를 버리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한 한 군인의 긴박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 소속 대자였습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사령부에서 탄도미사일 작전 계획을 담당했죠. 10여 년간 충성을 다해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령부대 감찰조가 불시에 부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상부의 갑작스러운 지시였죠. 상급자 한 명이 물자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는 성실한 군인이었고 횡령이라는 제목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시 강화에 관한 지침이었죠. 모든 간부는 출퇴근 시간과 면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통화도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감시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참모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최근 군부의 숙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고위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양의 겨울은 춥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후에는 미사일 기지 시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던 중 보위부 소속 중령이 불쑥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시찰했던 기지의 인력 배치도를 요구했죠. 평소라면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보다 많은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는 대부분 통과했지만 민간인들은 꼼꼼하게 신분증을 검사받고 있었죠. 평양 시내는 이전보다 훨씬 삭막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서랍장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죠. 서류함을 확인하니 딸의 학교 성적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웃집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역시 전략군 소속이었죠.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점점 위험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1인민병원 응급실은 약품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딸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장비와 약품이 부족해 당장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보위부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자의 가족이라도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이었죠. 딸의 손을 잡고 앉아있자니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조국이 이제는 가족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우연히 마주친 의대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평양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군 간부인 제가 임의로 평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비밀리에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죠. 제 동료 중 한 명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료는 최근 비판 발언으로 체포되었던 장교였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충성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 충성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탈출,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평양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국경을 넘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탈출 경로를 구상했습니다. 군간부로서 알고 있는 정보는 많았지만 실제 탈북 루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정보를 알아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평양 외곽에서 근무 중인 학창 시절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국경지역 출신으로 예전에 술자리에서 중국과의 밀무역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 출장 명목으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고 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내색하기 어려웠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인을 만나는 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시설 내 식당에서 둘이서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주제를 돌고 돌아 과거 그가 언급했던 중국 국경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딸의 병세를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도 자식을 둔 부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밀리에 만남을 한 번 더 가진 후 그는 두만강 인근의 옛 밀수 루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지도를 펼쳐보며 루트를 외웠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의 길, 두만강 인근의 지형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국경 인근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이동할 계획이었죠. 아내와 딸은 다른 노선으로 별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함께 움직이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생각할수록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추위는 고통이었지만 경비가 느슨해지는 때이기도 했죠. 군 상부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국경 인근 친척 댁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첫 검문소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군 제복을 입고 공무 서류를 제시했지만 평소보다 꼼꼼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군간부라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였죠. 검문소 책임자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서류상 하자는 없었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로 이동하는 내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열차 안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이 승객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군사 서적을 읽는 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평양의 상대적 풍요로움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들은 전기가 끊긴 듯 어두웠고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후에는 연락망을 통해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삼촌의 오래된 지인이라는 신분으로 위장한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은신처는 국경과 가까운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 준비를 마무리하고 아내와 딸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계획대로 가족이 올 수 있을지,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브로커가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내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은신처에서 저희 가족은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경비대의 근무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점을 노려야 했죠. 가져갈 짐도 최소화했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은 이동을 어렵게 할 뿐이었습니다. 필수품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비상금만 챙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은 미리 건네지 않고 국경을 넘은 후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대처했습니다. 국경 지역은 상상했던 것보다 삭막했습니다. 황량한 산과 얼어붙은 강,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초소들이 전부였습니다. 브로커와 함께 강가를 살펴보며 도강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두만강 일대는 경비가 삼엄했지만 국경이 길고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탈출 당일에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밤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겹의 옷도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두만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어 위험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젖을 경우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브로커는 가장 얼음이 단단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한의 새벽,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켰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강가로 접근했습니다. 두만강은 대부분 얼어 있었지만 물살이 빠른 곳은 얼음이 얇아 위험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경비병 교대 시간에 맞춰 출발 신호를 주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미끄러운 표면에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얼음이 깨질까 두려움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각자 5m 간격을 두고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 무게가 집중되면 얼음이 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북한 초소의 불빛이 강 너머로 비치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경비병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중국 측 국경 경비대도 탈북자를 체포하면 북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브로커가 약속대로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저희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국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이 대기 중이었죠. 오래된 승합차에 올라타자마자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잠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따라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딸은 아내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살피며 추격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마을의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이곳이 첫 은신처라고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족 가정은 저희를 경계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왔던 집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포애와 더불어 받는 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고 뜨거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브로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체류는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3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태국이나 몽골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한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딸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일단은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신장질환의 증상이 심해져 밤마다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될 경우 북송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브로커와 상의 끝에 조선족 의사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응급처치만 가능하다며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대형 병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딸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양의 한 병원을 찾았죠.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고 아내는 딸과 함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2시간의 기다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딸은 무사히 돌아왔고 딸은 응급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은신처에 머무는 동안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브로커가 가져다 준 신문과 잡지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평생 배워온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묘사했었지만 실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이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한 달여의 은신 생활 후 브로커는 태국을 경유하는 루트를 확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비상금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는 중국 남부 국경까지 저희를 안내하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에게 인계한다고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중국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선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응급치료 덕분에 상태는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딸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군 경력 2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걸린 이 상황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죠. 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묵묵히 따라왔고 아내는 항상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위조 신분증은 효과가 있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국경을 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는 정글로 뒤덮여 있었고 밤중에 은밀히 넘어야 했습니다. 딸의 건강이 이런 험난한 여정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정글 속 좁은 길을 따라 밤새 이동했고 국경 검문소를 피해 우회로로 향했습니다. 딸은 아픈 몸으로도 묵묵히 따라왔죠. 국경을 넘자마자 태국 브로커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리 약속된 안전가옥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머무른 후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방콕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접촉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탈북 경위와 신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제가 군 간부 출신임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국 병원에서 일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죠.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행 임시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었고, 한 달 후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적국으로 배워온 나라에 이제 망명자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고 곧바로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신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통상 3개월간 이 과정을 거치지만 제 경우는 군 고위직 출신이라 더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국정원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주기적으로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관들은 제 군 경력과 북한군의 조직 체계, 특히 전략군 사령부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적대적이지 않고 정보 수집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딸은 즉시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병원에 머물며 딸을 돌봤죠. 딸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교육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률 체계 등 북한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돈 관리와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별도의 사실화 확인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군 경력과 탈북 동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제가 제공한 정보들은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했고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검증 과정 끝에 저희 가족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보호소를 나오는 날, 정착 도우미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임시주택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금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 물품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보호소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와 합류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고 아내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의 시선도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은 북한에서의 공포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버려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위한 대가였습니다. 정착 초기,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이 많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컴퓨터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죠. 여러 차례의 면접 끝에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서 정리와 시설 관리가 주 업무였죠.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딸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아내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요양보호사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 취업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지만 아내는 타인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토로하면서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 했습니다. 딸의 건강은 꾸준한 치료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되어 투석 빈도가 줄었고 의사는 완전한 회복 가능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후 일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불쑥 찾아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군 생활, 동료들과의 시간, 평양의 거리들,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남겨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더욱 괴로웠죠.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택은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의지할 수 있었죠. 군 출신 탈북민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아내도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조건의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딸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강인한 아이로 자라 극복해 나갔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저희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혹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함경도 출신이라고만 대답합니다. 복잡한 설명은 피하고 평범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군 생활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소식을 접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자유로운 삶,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특권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군부의 심장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한 남자. 그는 오랫동안 충성을 맹세하며 체제의 핵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랜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족까지 보이지 않는 감시망에 걸려들었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끝까지 체제에 남아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 것인가?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인민군에 20년 넘게 몸담으며 중장 계급까지 올랐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죠. 군사전략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군부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지만 사실 제 내면에는 늘 불안과 회의가 조금씩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정을 뚜렷하게 자각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시작된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고 군부 내에서도 자원배분 갈등이 심화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오랜 동료이자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박성민 소장이 숙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저에게 슬쩍 제재를 풀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인물이었죠. 공개재판장에서 죄목이 낭독되는데 대부분이 최고 지도자 방침에 대한 불경죄니 어쩌니 하는 황당한 명목이었습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의구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전해 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정말 이 나라가 주민들을 위한 체제를 만들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죠. 물론 그전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민생은 도외시되는 모습을 봤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여러 번 접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고통도 궁극적으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당화를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성민 소장이 보여준 결연함과 그가 남긴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새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내부는 결코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기에 누구와도 속내를 터놓기 어려웠지만 혼자만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해야 했죠. 왜냐하면 한순간의 어긋난 태도는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박성민 소장의 숙청이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렸고 제가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오던 국가 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국가를 위해 충성해온 인물들을 이렇게 간단히 제거해버리는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후 강화되는 체제가 이제는 군인들 가정조차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식량 공급이 예전만 못해 굶주리는 부대원들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저 같은 고위 간부야 일단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을 어느 정도 우선받지만 일반 병사나 그 가족들은 점점 어려움이 심해지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쌓아온 경력과 명예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박성민 소장의 숙청 과정은 너무 급작스럽고 무자비했죠. 공개 재판이 열리자마자 꼼짝없이 죄명만 들씌워진 채 사라져갔으니까요. 그날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올린 이 체제에서 제게도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문과 불신을 억누르려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소장의 숙청 사건 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군부 내 업무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맞춰 새로운 무기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병참부대의 물자 지원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을 짜느라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야간에 보게 된 해외 정보 분석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남한의 경제 발전상과 과학기술 추세, 그리고 국제협력 현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교육받고 들어온 선전 내용과는 괴리가 심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강조해오던 것은 남쪽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외세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와 동향은 오히려 남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해 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초반엔 이게 혹시 적대 세력이 만든 허위 정보가 아닌가 싶어 의심했지만 자료의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이어지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의 기밀 사항까지 포함된 문건을 살펴보다가 제 아들 준호의 이름이 튀어나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엘리트 과학자 그룹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료를 몰래 접촉했고 이를 심층 분석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만약 이걸 놓치면 준호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반체제 분자로 몰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아찔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아 증거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한의 기술 발전 수준과 현실이 우리 쪽 선전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또렷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군부 고위 간부로서 어느 정도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 확인한 건 처음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발전 상황에 저는 당혹스럽고도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토록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죠.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그때 리정철이 예고 없이 제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리정철은 저와 동기이자 친구였지만 보이부 간부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음지에서 감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방문했다며 술 한 병을 들고 왔지만 저는 그의 초점 없는 눈길이 집안을 스캔하는 듯해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컴퓨터에서 아들의 연구자료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아찔했어요. 리정철이 사소한 농담을 건네고 예전 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도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를 죽이며 대응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는 별탈 없이 돌아갔지만 그가 두고 간 말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의 농담 같은 한마디가 소름 끼치도록 사실처럼 들렸죠. 결국 저는 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남한 자료를 꽤 깊이 파헤쳐 본 듯 했으니 언젠가 사고를 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준호를 다그치는 순간 뜻밖에도 아들은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속인 척할 거냐고. 그 말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날 선대화 이후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이미 이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죠. 아들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혹시 이 아이가 더 큰 화를 불러올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에게 자신도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금기와 다름없으니 발각되면 반체제 혐의로 처벌받는 건 시간 문제죠. 저는 아내를 향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소리치다시피 했지만 아내가 울먹이며 답했어요. 이 땅에서 숨막히는 억압 속에 살다 보니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남몰래 종교인들과 만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아내를 너무 몰랐다는 죄책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가족 전원이 숙청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게 뻔하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고 아내와 아들 모두가 체제의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되자 저 역시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저 역시 박성민 소장의 사건 이후 끊임없이 의심을 품어온 터라 가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인으로서 쌓아올린 제 커리어와 생존 본능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아들을 꾸짖듯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종교 모임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사실은 제가 더는 이 체제를 전적으로 믿기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리정철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떠날 줄 몰랐고 만약 그가 아내의 종교 활동이나 아들의 반체제 연구를 알게 된다면 저와 가족의 운명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죠. 가족끼리도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기괴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상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상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진짜 나만의 기술 수준과 발전상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는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끔찍한 검열체계 속에서 언제까지 숨죽여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내의 고백대로라면 종교 모임에 참여한 기록이 어디선가 포착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될 텐데 그 누구에게도 상담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밤을 새우며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성민 소장이 말한 진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말이 가족 내부에서도 실제로 증명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게 닥칠 거대한 시련을 예감하게 되었죠. 저는 그 시련을 막거나 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체제가 제 가족을 죄어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가족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에 뜻밖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저에게 직접 정치범수용소 시찰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제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론 경비태세 강화 점검이라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저를 현장에 보내 체제에 대한 제 태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지 살펴보려는 것이겠죠.
저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무니까 수행해야 했고 혹시라도 수용소 안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의심을 살 테니 내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걸 잊고 몸서리를 치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는커녕 누워있을 자리도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뼈만 남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반체제 혐의로 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데 제 아들 준호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아들의 행동이 발각되어 이런 곳에 감금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더군다나 수용소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과거 제가 숙청 결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어떤 인물을 직접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정말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저는 외면해야 했습니다. 제 표정 하나 잘못 보였다간 고위층에 의심을 부를까봐 무서웠죠. 저는 상부에 보고할 내용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척하며 내부 시설을 둘러봤지만 사실 손이 떨려 글자가 잘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면서도 결국 이 체제의 은밀한 폭력성 안에서 공범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게 권력이 없다면 나나 우리 가족도 저 안에서 신음하는 처지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참혹한 시설이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탄스러웠어요. 아무리 우리 선전 매체가 민생 안정과 당의 위대함을 외쳐봐야 진짜 모습은 여기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임무를 마치는 내내 소름 끼치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찰 자체가 제게 체제 모순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그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시찰이 끝난 뒤에도 저를 향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저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발발한 여러 문제를 점검하라는 임무를 맡았죠. 표면적 명분은 밀수단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태도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한 배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어떤 임무를 받아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국경지역에 도착해 직접 목격한 상황은 이전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기근이 심해져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이들이 굶어서 배가 볼록 나온 상태로 누워 있는데 그 뒤편에서는 부유층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사회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 컸습니다.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심각한 아사 사태가 진행 중인 것 같았고 군부 역시 그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이 더욱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지역에서 제 옛 전우인 강철민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지였는데 지금은 탈북 브로커가 되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빼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배신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이 커졌어요. 이대로 두면 죽어나가는 주민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차라리 이 길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가족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싶다면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본 광경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주민들의 현실이 겹쳐서 제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럼에도 바로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제가 가진 모든 권력과 지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강철민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김태성 당신도 결국 숙청되든지 가족을 잃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고.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두려웠지만 어쩐지 부정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수없이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돌아가면 체제 내에서 의심받으며 살아야 하고 가족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죠. 반면 탈북을 감행한다면 성공할지도 불확실하고 실패 시 모든 게 끝장날 거였습니다. 한쪽은 지옥이 확정된 듯 보이고 다른 한쪽도 지옥으로 갈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저는 이 중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양으로 복귀한 뒤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또 하나의 비극적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장동일 대령이 체포되었다는 거였죠. 저와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펼치며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보였어요.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싸움이 더 치열해진 모양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 나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미 박성민 소장 숙청 이후 불안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장동일 대령 체포까지 겹치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탈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강철민을 떠올렸고 어떻게든 그와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 위험한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군 내부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부관 민준석 소령에게 은밀히 제 의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민준석 소령마저 보위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면 모든 걸 일러 바치지 않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석 소령은 제가 그동안 여러 작전에서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가 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배신하는 대신 군사훈련 명목으로 부대를 국경 가까이 이동시키는 방안을 꺼내놓으며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내와 아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 늦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 말했죠. 준호는 이미 각종 자료를 보고 각성한 상태라 탈북을 망설이지 않았고 아내도 이미 체제의 감시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결국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기회를 잡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지도를 펼쳐놓고 동선과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국경에서 어떻게 강철민과 접촉하고 어떤 경로로 도주할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니까요. 가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에 숨조차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석 소령이 주선한 군사훈련 시찰 일정에 맞춰 저는 아내와 아들을 몰래 동행시켰고 차량 2대가 국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대 순찰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고를 해놨지만 리정철이나 다른 보위부 인물들이 의심을 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정말로 가슴이 쿵쿵 뛰어 아파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북은 도로에 다다르는 순간 강철민이 알려준 방식대로 숨겨진 길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때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정철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촉이 왔는지 갑작스레 국경지대로 온 듯 보였죠. 저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을 접어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곧 민준석 소령이 태연하게 리정철을 상대하며 자리를 돌려쓰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민준석 소령이 시간을 벌어준 덕에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경계선 쪽으로 달려갈 수 있었죠.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운이 나빴다면 리정철의 수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겠죠. 숨막히는 도주 끝에 밤을 틈타 국경을 넘는데 성공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그대로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우선 강철민이 소개해준 브로커와 접촉해 은신처를 마련했지만 그 브로커가 돈만 노리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협상을 하면서도 한밤중에 은신처를 옮겨 다녔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아내는 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아들은 언제쯤 이 지옥이 끝나냐고 묻곤 했어요. 사실 저도 도무지 언제쯤 탈출 경로가 확보될지 몰랐으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이었지만 바로 갈 수 없었고 동남아 일대를 거치는 우회 루트를 써야 했죠. 미리국 과정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 경찰 단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강철민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 전우이자 친구였던 점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죠. 제가 만약 권력만 좇으며 안주해왔다면 이렇게까지 몸을 던질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몇 달이 넘는 도피 생활 끝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국정원의 보호와 조사를 받으며 북한 내부 실태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악몽 같은 환경, 기근으로 죽어가는 주민들, 부패한 권력층이 주민들을 착취하는 구조 등을 가능한 한 진솔하게 밝히려 노력했죠. 동시에 저 역시 군사전략의 핵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숙청에 관여하고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는 그걸 국가적 충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지만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니 그건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북한에 남아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했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공포가 철저히 지배하는 체제에서 개인의 양심이 설 자리는 미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역시 한국에서 각자 적응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과학 연구를 통해 자신이 바라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고 아내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죠. 이 자유로운 환경이 너무나 낯설고 기묘해서 때론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선전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정신 승리를 해보려 애쓰지만 사실 보이는 현실은 비교 불가하게 풍족하고 자율적이에요. 부끄러운 건 오히려 제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퍼뜨리는 일에 동참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과거를 자책만 하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준석 소령이나 강철민처럼 마음이 깨어난 이들이 북한에도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들이 혹여 체제에 저항하다 발각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시에 리정철 같은 이들도 자기 신념대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간 북한 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절규와 주민들의 골마가는 현실을 낱낱이 알리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언젠가 평양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겠죠. 그날이 오면 저 역시 조심스레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 안에 갇힌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과학자였던 한 청년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강가에는 그의 신발과 옷가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모두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계획한 완벽한 연극의 시작이었죠. 국가의 가장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던 그가 선택한 위험한 탈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늘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성적이 좋아서 명문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국방종합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방종합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저와 제 가족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와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제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국방종합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제가 하게 될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국방과학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미사일 연료를 개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루는 연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연료의 연소 시간을 최대화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처음에는 저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국방과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팀에서 개발한 연료가 시험용 미사일에 사용되었는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가 끝난 뒤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 미사일 한 발의 시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약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 수백만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숫자를 계산해 보니 더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간의 미사일 시험 비용으로도 전체 주민들이 안정적인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연구실에서의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들의 표정 속에서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라에서 엘리트로 대우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들 중 한 사람은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겨울철이면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연료 개발에서 뭐가 나아지겠나? 라며 혼잣말처럼 한숨을 내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형제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개발한 기술이 주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연료가 더 강력해질수록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수록 북한 당국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이 군사적 목적에 집중되는 만큼 주민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갔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과학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치나 군사 문제는 저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국가 비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어디로든 움직이는 순간 철저히 감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제약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느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미사일 연료 개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상급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연료의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험이 필요했고 제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음에도 성과가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상급자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담당 지도원은 제게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동무,
이번에 실패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당신이 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업무 책임을 넘어선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제 가족까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여러 동료들이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숙청된 사례를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온 소식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약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형제들도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이 가족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연구소에 남아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이 체제를 벗어나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걸까?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는 제가 한 번도 입은 뒤 저는 그날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며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택이 제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소의 일정과 경비 순찰의 빈틈, 그리고 제가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세심하게 알려주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저를 응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성철 동무, 네가 꼭 성공해서 가족을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 남지만 마음으로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발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실패와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었기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될 수 없었죠. 저는 연구소에서 시험용 연료를 외곽시설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연구소와 외부 시설 간의 물자를 옮기는 일이었기에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송 일정이 확정되자 저는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에 젖어도 큰 문제가 없는 옷과 필수적인 생존 물품이 필요했죠. 그렇다고 눈에 띄게 준비를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연구소 물품 보관소에서 비슷한 작업복을 여분으로 챙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제 담당 구역에서는 이러한 물품의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탈출 당일, 저는 수송 차량에 올라타면서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수송 경로에는 몇몇 검문소가 있었고 그곳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속으로 상황을 되뇌 었어요. 이곳을 지나면 강가로 갈 수 있다. 그곳에서 흔적을 남기고 물에 빠진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경비가 다소 느슨해진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 시간을 노렸던 겁니다. 강가는 예상보다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준비한 물품을 확인하고 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와 작업복 일부를 물가 근처에 두고 마치 물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보이도록 신발을 약간 어긋난 위치에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호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수첩 한 권을 물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첩에는 일부 가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것을 남겨둔 후 저는 천천히 강가를 따라 움직이며 강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몸을 옥죄는 듯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물살은 잔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발밑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려 조심하며 헤엄쳤지만 중간에 몇 차례 강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 흔적이 들통나면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저는 강 건너편의 중국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경지대는 북한 요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이었고 탈북자를 붙잡아 강제로 송환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몸이 굳어졌습니다. 조금씩 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근처에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이들 중 일부는 접경 지역의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에 달린 일이었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처럼 저는 한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는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제 자신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 관계자들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식을 내밀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교회의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고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제 가방 안에는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작은 메모와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제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만약 교회 안에 북한 요원의 정보가 전달된다면 제 존재는 곧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 제 의심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중국 내 다른 은신처로 이동할 계획을 제안하며 위조 신분증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제 3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제가 중국 내에서 체류하려면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건 탈북자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위조 신분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교회 근처의 작은 방에서 은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는데 덕분에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새도 없이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나 차량 소음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교회 근처에 낯선 차가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숨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떠날 때까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교회 관계자들은 저를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심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동 경로와 함께 필요한 문서, 그리고 현지에서의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까지도 꼼꼼히 알려주었어요. 제3국으로 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여러 번 경유지를 옮겨야 했고 매 순간 적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체포된다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를 도운 교회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새벽 어스름이 시작될 무렵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겹으로 껴입은 옷과 작은 배낭 하나만을 들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배웅하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응원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위험을 줄지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이곳에서 저의 과거를 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 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본명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감추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게 저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제공한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경제 활동부터 문화 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강의를 듣는 동안 저는 최대한 주목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노동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쪽을 택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저는 작은 제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저에게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저는 그 질문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려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제가 그들을 두고 온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착 후 약 1년이 지나자마자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가족을 데려오려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감시망은 촘촘했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제가 탈북한 이후로 저의 가족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무사히 국경을 넘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는 이미 탈북자 가족을 북한에서 구출한 경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데려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며 가능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야근을 하며 몸은 지쳐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체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연락은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은 저의 메시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성철이냐, 우리 아들이냐? 라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컥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저예요. 이제 제가 곧 모시러 갈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가 계획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가족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동안 붙잡히면 가족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안전한 경로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체와 협력하며 하나씩 계획을 실행해 나갔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가족이 북한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중국 땅에 있었고 접경 지역은 북한 요원들의 감시가 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기까지도 수많은 위험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체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이동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중국에서 이동할 때는 차량 안에서 장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심한 멀미를 겪으셨고 형제들도 긴장과 피로로 지쳐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생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가족이 제3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다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입국 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며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가족과 함께한 첫날,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말씀하셨고 형제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나이가 많으셨지만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하며 가족을 뒷받침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의 고난과 비교하면 너무도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에 사로잡히기보다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